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강정화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계남 최승민의 유람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남 최승민 선생은 월고 조선과 노백헌 정제교와 함께 강호 지역의 3대 노사학파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월고나 노백헌 선생과 달리 계남 선생은 이들 두 인물과 좀 다른 방식으로 강호 지역에서 노사학파로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문학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 계남집은 30권 열책이 남아있지요. 그 많은 분량의 책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기행시입니다. 요즘 말로 풀어내면 여행을 가서 적은 작품들입니다. 그는 평생 집에 붙어 있는 날이 별로 없었다고 일컬어질 만큼 여행이 인생에서 잦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가서, 즉 유람을 가서 작품을 또 꼬박꼬박 남겼습니다. 그 작품들을 통해서, 특히 기행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역에 대한 사랑이 깊었는지, 애정이 깊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는지, 그의 기록 정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삶을 개괄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을 개괄해 보기 위해서 그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는 69세로 190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노백헌 정제교 선생이 행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묘지명은 그의 계남의 아들의 청으로 송사 기요만 선생이 쓰는데요. 그 송사 선생의 그 묘지명을 보면 그 아들에 의해서, 청에 의해서 자기가 쓰기는 하는데, 그보다 노백헌 선생이 먼저 행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행장을 읽어봤더니 노백헌 선생과 계남은 워낙 지우였기 때문에 그 행장 안에 정말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너무나 진솔하게 계남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을 해두어서 내가 더 보탤 게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은 그 노백헌 선생이 쓴 그 행장을 간추려 쓰는 정도로 한다 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 노백헌 선생의 행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계남의 삶을 좀 개괄을 해보자면요. 그 여느 서년들의 부록 문자에도 흔히 나옵니다만 어려서부터 되게 총명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노는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었나 봐요. 뭐 혼자 저기 구석에 가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그 귤화 최식민이라고 그 계남의 맏형입니다. 그 형님입니다. 그 형님이 동생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그 자신이 살림을 다 도맡아 하고는 동생은 학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그런 형의 배려를 알아서인지 굉장히 그 학문에 몰두해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룹니다. 대신에 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 상태까지 간 게 몇 번이나 되었고, 그래서 죽을 뻔 하다가
소생한 경우가 여러 번이었다라고 노백은 선생이 행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호 지역의 인물임에도 노사문화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사문화에 입문을 했어도 또 그 성격이 보여주듯이 굉장히 조용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의 기행시인데, 그는 아주 철저하게 정말 아주 정말 심한 산수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주거지 인근이나 원거리 금강산까지도 유람을 떠나고요. 거의 가는 곳마다 기행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명승은 반복 유람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곳을 읊은 작품이 시가 여러 개 보이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계남의 그 잦은 유람은 노백헌이 보기에도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장에 보면 공은 성품이 아름다운 산수를 사랑해서 온 나라 안의 명성은 거의 다 봤다. 다 두루 유람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백헌의 눈에 계남이 다녀온 것들을 대략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두류산, 덕유산, 의령에 있는 자굴산, 남해 금산 이런 거는 여러 차례 다녀왔고, 속리산, 화양동, 만동묘에도 갔었고요. 삼각산에 갔다가 천마산도 가고요. 포천으로 가서 김평목과 최익현도 만나고요. 뭐 금강산도 갑니다. 그리고 태백산 넘어서 안동의 도산에 가서 도산서원에 참배도 하고 거의 전국구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의 그 시가 남아있는 걸로 보면은 인근 지역에 다녀온 곳은 주로 뭐 산청, 진주, 함양, 거창, 합천은 물론이고요. 남해 구례까지도 갔다 오고, 이 원거리 근거리를 다 합쳐서 보면 40대 이후에 주로 시가 나타납니다. 시기로 보면 1880년대를 전후한 시기가 되고요. 거의 40대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남집에 남아있는 그의 기행시나 이런 것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계남의 그 유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0권 10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1권부터 4권까지가 한시입니다. 전체가 한 580수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기행시입니다. 그 만시나 증여시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일부 들어있을 거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한시들이 있는데 그런 장르를 빼고 나면 거의 진짜 절반 이상이지만 그 부분도 다 포함시키면은 절반쯤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빼는 일반 한시로 치면은 그건 7할 이상이 기행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5원과 7원시를 많이 씁니다. 4구를 이루는 율시와 8구를 이루는 율시가 있다면 계남의 시는 장편 고시가 많습니다. 장편 고시라 하면 그 5원과 7원의 그 절구와 율시는 구수가 4구와 8구로 정해져 있다면 장편 고시는 구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한시의 호흡이 엄청 길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호흡이 긴 작품은 사실 문학적으로 좀 재능이 있는 그런 소질이 뛰어난 문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남집에는 장편고시가 많습니다. 주거지 인근의 명성이나 원거리 유람이 잦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우리나라의 명성은 다 유람을 하고 기행시를 남긴 대표적인 강의학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그 한시의 시제에 나타나 있는 그 지역, 아니 지역이 아니라 유람지, 그러니까 문화유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개념으로 보면 거기 시제에서 적출한 키워드들만 뽑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얼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당연히 포함시켰고요. 얼추 이 지점일 것이다, 좀 모르는 부분도 이 지점일 것이다 라고 제가 유추가 가능한 것들까지는 포함을 시켰고, 정말 모르는 부분들은, 위치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가 얼마나 많은 곳들을 다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동 일대와 단성 산청 일대, 덕산 일대, 함양 거창 일대, 지금의 문화유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곳들은 거의 다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천이나 곤양이나 또 전라도 쪽, 광양이나 순천 쪽에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제가 정확한 그 지명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남해 금산도 다녀왔고요. 합천 삼과 의령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전라도 구례 같은 경우는 주로 지난 시간에 노백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강회 장소로서 활용을 하게 되고, 강회 갔다가 좀 인근으로 유람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지리산 유람 같은 경우는 그 1887년 노백헌이 주도했던 거기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읊은 작품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그 계남의 삶은, 계남은 인생에서 주거지를 몇 번 옮기거든요. 단성에서도 살았고, 산청 부곡으로 들어가서도 살았고, 아주 만년에는 지금 하동 옥종에 있는 양천리로 와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또 읊어놓은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근거리의 작품들이라면 금강산 유람을 하는 요 시기에는 거의 전국부를 돌게 되죠. 1891년, 그러니까 55세 때입니다. 3월 3일 날 출발을 해서 7월 중순에 돌아오는데요. 이때의 원거리 유람을 하면서 정말 구석구석 다 찾아갑니다. 이때 남겨놓은 시가 65제 84수의 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근거지 인근의 명성은 정말 수차례 탐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장기간에 이 전국 명성을 찾아다니는 이런 유람들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계남은 왜 이렇게 유람이 잦았나? 그를 유람길에 오르게 한 도대체 그 이유는 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남이 잦은 유람을 떠났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현들은 유람과 자신의 학문적, 문학적 성취에 대한 상관성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언급하는 도중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작가의 산수벽입니다. 유람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산수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수벽은
넓게 보고 깊게 느끼려는 당대 지식인들의 지적 욕구와 결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 문학적 성취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선시대 문인들이 공감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자가 역사상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학자나 문장가의 학문과 문장력은 유람을 통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의식인 거죠. 예를 들어 공자의 그런 높은 학문과 세상을 보는 직관력도 그가 주유천하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 그가 주유천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식견과 세상을 보는 안목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마천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문장력도 결국은 그가 천하를 두루 원유한 데서 비롯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백도, 원래는 파촉, 당나라 때 시인이 이백도 파촉 땅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귀양 가가지고 두루두루 정말 유람을 하지요. 뭐 두보도 마찬가지고 당나라 때 한유도 조양 땅으로 만약에 귀양 가지 않았으면, 뭐 동파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종훈도 마찬가지고 백월 땅에 좌천되지 않았으면 그의 문장이 진짜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었을까? 어려움을 통해서, 특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원유, 유람이죠. 를 통해서 문학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성취를 이룬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건 아주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문학에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개남도 잦은 유람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면 개남은 유람 여건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건해가지고 사냥하기에는 되게 좀 제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51세 때 그 천왕봉 등장할 때에 그 노백헌 유람요 할 때에 그 최승민이 같이 합류를 하죠. 그러면은 노백헌과 그 산서 김현옥이 같이 가다 보면은 개남이 늘 앞에서 날듯이 이렇게 막 쫓아갔었나 봐요. 그러면은 정재규, 그 노백헌과 그 산석이 늘 앞서서 달아나듯이 이렇게 앞서 쑥 가버리는 개남을 두고서 진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라고 놀리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류록에.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형님 귤하가 동생이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55세 때 그 금강산 유람 났을 때에도 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너는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떠나볼 만한 나이다 라고 하면서 금강산 유람을 형이 권하거든요. 그러니 가정적으로도 여건상 뭐 돌아댕겨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젊어서부터 되게 또 기계도 있고 좀 호방했는데 이 구속되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 지독한 산수벽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년에도 이 집안을 돌보기보다는 이 산수벽이 더 심해져 가지고 그 행장에 보면 혹은 그 다른 기록들도 보면 정말 집에서 식사하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잦은 유람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1889년 봄에 그 지리산을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하동으로 길을 잡아가지고는 돌아오는 길에 그 화동 횡천에 살고 있던 동문이죠. 유양기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유양길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개남의 답변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신이 산을 유람했던 그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글이 꽤 깁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그 일부인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산을 유람할 때의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처음 산에 갈 때에는 급한 마음에 빨리 가서 다 보고 와야지 싶어서 대충대충 보고 갔다가 두 번째 갔더니 지난번에 못 봤던 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에 뭐 이것저것 그래도 놓치고 보고 왔었는데 이번에 한 달 정도 날을 잡고는 정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다 보였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다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대의 공부가 내가 처음 이 산에 들어왔을 때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내가 극하고 깊숙한 곳의 절경을 보았을 때인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 산의 진경을 보았을 때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전히 험준한 돌길을 만나거나 실정나서 찾아가기 싫은 그런 단계에 있는 거라면 본인이 산을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가기 싫은 데는 안 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다.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갔을 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구석구석 다 봐서 진짜 진경을 봤다. 라고 했듯이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몇 번을 반복해서 봐야 된다. 남명이 마치 지리산의 구석구석을 10번이나 타파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온 남명처럼 반드시 그렇게 반복해서 한 연후에야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게 남명의 유두리록에 나옵니다. 공부도 똑같다. 다만 마음 자세를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유람자의 마음이 여유로운가 촉박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산의 진경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듯이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성정을 쏟아낸다면 성취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유산과 공부를 한꺼번에 들어서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있는 아주 고전적인 의식이지요. 독서 여등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유산 과정이 바로 학문적 근원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과 똑같다. 라는 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건 개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노사한테서도 나타나는 개념이고요. 여타 조선시대 수많은 지식인에게서 보이던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남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유양길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을 통해 그의 유산은 단순히 빼어난 절경을 찾는 그런 유람이 아니라 학문의 연장선이었고 또 그가 찾아갔던 산수자연은 그가 강학을 추구하는 공간이자 구도의 장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였겠습니까마는 그의 철저한 산수벽과 심한 산수벽과 또 이런 거기에 이런 의식들이 정말 깊은 이런 의식들이 보태져서 그가 정말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잦은 유람을 떠났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그의 개남 그의 기행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의 기행시에는 인근, 그러니까 주거지 인근의 명성에 대한 자긍심을 시에서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인근 명성으로의 유람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과정에서 자기가 발길 닿는 곳에는 거의 다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적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작품으로 읊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특징은 한시임에도 불구하고 기행시임에도 불구하고 세주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세주 속에는 지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기록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 보입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국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인데 매국대라는 매화 국화 반석이라고 하는 매국대라는 시제가 있고 요 왼쪽에 있는 게 본시가 되겠습니다. 칠언절구지요. 그러니까 매국대시는 칠언절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국대라고 하는 시제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잔주가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옮기면은 이렇습니다. 구두를 떼서 옮기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번역으로 하면 매개동 입구에 있다. 매국대는 지난해 김풍호, 산석 김현옥이 되겠습니다. 김풍호가 이 골짜기에 살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박씨 유씨와 이대를 쌓았고 그리고 그 매국대 위에 청학정과 백운정 두 개의 정자를 지어서 그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박군이 세상을 떠나고 김풍호도 산청으로 돌아가자 이 정자는 결국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김풍호가 근자에 다시 이 매개동으로 돌아와가지고 심리지점에 살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 악양 넘어 악양 안쪽으로 매개동이 있거든요. 그쪽을 말합니다. 이런 설명이 없이 요 시만 봤으면 사실 여기가 어딘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붙여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후대 사람들이 보더라도 지금의 제가 이 세 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이곳입니다. 여기는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지막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막마을을 이렇게가 들어가면 지막마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출래대입니다. 여기 바위를 보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출래대지요. 봄이 오는 대라는 뜻입니다. 이 봄이 오는 대라는 뜻이고 그 왼쪽에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글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득계 오선생 장구지서입니다. 득계 오건 지망마을 출신입니다. 지망마을에서 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활동했던, 물론 벼슬 할 때 외에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득계 오건 남명의 문인, 득계 오건의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출래대의 추는 봄이 온다는 뜻이고요. 그 남명이 있는 산천제에서 지망마을로 가려면 반머리제라고 하는 큰 제를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머리제를 넘어서 지망마을로 오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덕계의 입장에서 보면 봄이 다가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출래대라고 지었고요. 그 출래대 위에 출래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도 있습니다. 그런 출래대를 찾아가서 시를 짓고는 그 밑에 세 줄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득계 오건과 그의 동생인 수호당 오한 형제가 남명의 벗인 갈천 이문 거창에 사는 벗입니다. 그리고 함양의 옥계 노진 등 재현과 함께 남명선생을 모시고 이 대에서 논이뤘다. 그래서 출래대라 이름하였다. 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후대의 지역문화에 대한, 후학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시의 거의 대부분에 이런 세주가 들어있고요. 너무 많은 세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주는 논문으로 치면은 주석 역할을 하는 건데 임금 명성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설명으로 부연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세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시어 중에 지명이나 호를 써놨는데 누군지 모를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누정이나 정자와 같은 이런 그 건물에 대해서 풀이하거나, 그리고 식구를 끌어왔을 때에 그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상황, 그 다음에 자기가 인용한 그 식구의 출전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의외로 꽤 긴 장문의 세주도 꽤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 많은 세주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이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가 붙어 있는, 20개 이상이 붙어 있는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뭔가를 기록하려고 하는 의식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이 시기에 강우 지역의 강우학자에게서 드러나는 뭐 계남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당색과 학맥을 초월한 교윤대 시에, 계남의 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학하러 가서 그곳의 문화유적과 그곳의 독특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시로 읊어내는데, 그때 나오는 인물들 이런 거는 노사파 인물들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어울려서 갔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학과 유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금강산 유람에서 드러나는 본인이 찾아다니는 유람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당색과 강맥을 초월하고 있지요. 사실 최중민의 집안은 그 진주를 중심으로 한 사실 남인 계열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최중길이
그 세거지인 하동의 그 남인 집안인 하일성이라고 하는 분의 딸과 혼인을 하지요. 이 하일성이라는 분은 겸재 하옹도의 후손인 하등망이라고 하는 분의 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남이 그 노사문화에 입문하기 위해서 찾아가려고 할 때에 집안에서 반대가 많았지요. 생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데 개의치 않고 노사문화에 입문을 해서 배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베크넥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가문으로 보면은 남인계열 저쪽 하시들 진양 하시들과 연계됩니다만 남영 조식 문화의 학문적인 영향 권역 안에서 세거하던 남인 계열입니다만 사생관계에 있어서는 기호학 쪽, 노론 쪽을 개성한 거죠. 금강산 유람 가는 그 일정들 보면 포천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화사학파 쪽 인물들도 두루두루 다 만나고요. 그다음에 화양동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우암 관련해가지고 노론 쪽 관련된 곳들도 다 문화유적 다 찾아가서 참배할 때 참배하고 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동 들러가지고 퇴계 관련된 유적들 가서 도산성 가서도 참배하고 관련된 그 당시에 안동의 인물들 만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들과 교유해서 시를 지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당색과 학맥을 초월한 이런 교유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개남의 시에는 특히 기행시에는 역대 선현에 대해서 존숭하는 의식을 담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 인물이 너무 시제로 많이 잡혀요. 제가 여기도 지금 정리를 얼추 좀 해봤습니다. 하동 출신의 정여창, 한유한, 하홍도 이런 인물들. 한유한은 고려시대 인물인데 그 하동에 와가지고 섬진강가에 응거하지요. 이런 인물들. 함양의 정여창, 그 정여창은 함양에 본가가 있지만 하동 섬진강가에 와서 한 3년 정도 살았지요. 악양정에서. 농월정의 주인 박명부, 거창의 동계정원, 임훈,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 지역의 인물들이 쭉 거론이 되고 있고요. 다 시를 읊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지역에서의 정체성, 그들에 대한 본인의 존모의식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유람한다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일정을 잡고 금강산 유람록 살펴보면은 보편적으로는 한 달 남짓 걸립니다. 한 달, 길어도 2달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남에서 올라가면. 근데 개남은 3달이 넘게 걸렸어요. 3일날 출발해가지고 7월 중순에 돌아오니까 아니죠. 3, 4, 5, 6, 7이니까 거의 넉 달하고도 한 반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로 했던 거는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고 참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천에 가서 조헌에 그 유적 가서 참배하고요. 보원에 가가지고는 대곡 성운도 찾아갑니다. 대곡 성운은 남명의 정말 벗이었죠. 하양동 찾아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율곡 2 관련된 오죽헌 이런 데 다 찾아가고요. 그다음 송도 찾아가서 화담의 유적들도 다 찾아보고 그 인근의 명성들 다 찾아갑니다. 일일이
그냥 직선 코스로 간다기보다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작품으로 읊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남시의 하나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남의 기행시를 통해서 19, 20세기 강우학자의 그 기행문학의 어떤 한 단면을 봤습니다. 그 개남의 기행시의 특징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진짜 많았다. 그 다음에 철저한 기록으로 지역에 대한 문화나 이런 역사나 인물들을 후대에 좀 팩트에 맞게 전성시키려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들어있었다 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당색과 학맥을 초월한 교유도 시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유독 소년들에 대한 존모의식이 기행시에 많이 드러났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개남의 기행시를 통해서 강우지역 강우학자 중에서도 노사학파의 그 문학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사실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 지난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그 개남과 관련해서는 학술 내지는 학문 성리학 관련된 이런 쪽의 연구들이 있었죠. 물론 노베컨에 비해서는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학 쪽의 접근은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그의 문학 작품은 기행시가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일별함으로써 그에게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이 노사학과 관련된 어떤 특징으로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좀 더 오랜 기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좀 밝혀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개남 최승민의 기행시를 중심으로 강우지역의 대표적인 노사학파의 한 사람인 개남 최승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